고용. 좋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인가? 2월 25일이죠. 네. 그 먼저 번에 이제 그 특수경매 강의에서 오늘 네 번째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할 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워낙에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핵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핵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 보십시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주거용 건물, 다시 말하면 주택용 건물만을 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것이지 주택용 건물이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임대차로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지 다른 거는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에 이제 다시 말하면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살림도 하면서 가게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택의 그러니까 일부가 주거용 목적의 외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임대차 보호법 적용할 때 옛날에는 아무 오피스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택으로 되지 않았어도 전입신고를 하면 그냥 받아줬는데 요새 이제 가봤더니 주택이 아니면 전입신고를 안 해주더만 좀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했을 때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더 걸린 거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런 거 하나만 아시면 되고 대항력은 임대차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가 있으면은 그 물권에 의해서 법규 적용을 받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그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전입신고만 하고 그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임차인이 돼갖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나보다도 앞선 설정이 있다고 할 때는 순서에 의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내가 배당을 받는 것이 최우선 선순위로 받는 건 아니다. 등기를 안 했어도 같이 전입한 날짜로 등기한 걸로 봐준다는 뜻이지 내 전세보증금을 못 들었나? 보상해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거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다음다 보증금의 회수입니다. 제3항과 대항력권 임대차를 확정일자로 합쳐도 확정일자. 이거 확정일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만 하고 전입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갖췄으면 아까는 대항력만 있다는데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배당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대항력만 생기고 확정일자가 있으면은 배당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것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제일 많이들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11조를 보면 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2018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1,000만 원이 이하면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저렇게 틀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억 1천만 원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권리 있죠. 설정을 10년 전에 했으면 10년 전에 가격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20년 전에 20년 전에 가격이야. 근데 1억 1천만 원에는 오늘의 설정이니까 개정이 2018년 됐으니까 2018년 이후에 1억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최우선 변제를 안 되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기준권리 근저당서의 기준권리 날짜를 찾아서 그 기준권리 날짜의 최선순위 돈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실수를 해요. 그것만 제가 이제 마칩니다. 건조당 설정 기준이 근저당 설정이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이지 말고 기준권리 설정 날짜. 기준권리. 소멸 기준 권리. 네, 소멸 기준권리 날짜에 정해진 지금 1억 1천만 원은 2억 2018년도잖아요. 2018년 전에 1억 천이 아니고 이게 8천 얼마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8천이고 또 몇 년 전에 올라가면은 7천 원인가 6천 얼마예요. 또 몇 년 전에 올라가면 5천인가 돼요. 또 몇 년 전에 3천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권리 날짜에 의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입 시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기준 권리를 따지는 그렇죠. 기준권리 날짜를 짜야 돼요. 기준권리 날짜. 그러니까 기준권리가 10년 전에 있는데 10년 전에 있는데 엊그저께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엊그저께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1억 1천만 원 받느냐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준권리 날짜를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금 거기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해갖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제가 보게끔 되면은 그 보증금의 10%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월세를 10%로 해가지고 보증금으로 환산해갖고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해서는 주인이 사치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제가 책을 썼을 때고 지금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좀 바뀌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강의한다는 것이 이제 144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특수 경매에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이 지분이 이제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그게 많은데 이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을 때에 왜 건물이 매각이 제외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가 같이 부동산이 돼 있는데 같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왜 건물을 매각을 하지 않고 땅만 경매로 나왔을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은 사람이 해결하는 대응 방법도 이제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제일 1번 보면 처음부터 토지주와 건축물 주인이 달라 토지가 매각된 경우 처음에는 토지주와 건축주가 동일이었으나 추후 달라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타인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내가 제일 많은 게 보면 종중 땅이었다. 그러니까 종중 땅이다 보니까 종중 사람 한 사람이 어떤다? 집을 짓다 보면 살고 있을 수 있는데 종중으로 돼 있던 이름과 거기 건물 주인이 다르게 있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종중의 대표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다 보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어떤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게끔 되면은 우리 누구지?
우리 수호자 하나 낙찰을 받은 게 600 몇십 평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그 집이 한 10탕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그 이제 땅이 더 넓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그런 건데, 그런 경우가 왜 그럼 남의 땅에다가 그렇게 여러 집을 지어졌냐면,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끔 되면 종종 땅이다 이럽니다. 우리 손사장님이 저 낙찰 받으신 그 안동것도 그 집이 4채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그런 거 비슷했고,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지주와 건축주가 동일이었으나 추구가 달라진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보면 처음부터 건축주와 토지주가 동일이었으나 건축물을 등기하지 않아 건축물 매각에서 제외된 경우. 내 땅에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거든요.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으면 건축물 관리장하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정할 수 없게, 등기가 없다니까 설정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정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경매가 어떻게 한다? 등기가 없다 보니까 땅만 경매가 나오게끔 되는 거죠.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런 일이 많다는. 그런데 지금 보게끔 되면 우리 그 공매가 있고 경매가 있지 않습니까? 공매에서는 무조건 경매로 보면 강제 경매죠. 공매는 세금 같은 걸 안 냈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러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경매로 보면 강제 경매에 있는 심이지 않습니까? 경매로 보면은, 공매는 그런 경우에 보게끔 되면 등기가 없다 그러면은 공매에서는 건축물 관장이 있어도 같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공매로 어떻게 한다? 그 땅만 공매로 나오지 건물은 공매로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 거 안 나옵니다. 공매에서. 두 번째로 보면 내가 어떤 땅에다가 집을 지었어. 안 사장님이 얼마 전에 낙찰받은 땅에다 집을 지었어. 집을 지었는데 집을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 건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같은 주인이긴 한데 가설 건축물을 했기 때문에 등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고 가설 건축물로 했어도 어떻게 한다? 또는 건물이 등기가 없어도 법정 지상권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로 됐을 때는 뭐냐면 기간이 3년이에요. 몇 년? 10년. 그러면 건물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주인한테 내가 가설 건축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3년마다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건물을 가설 건물을 줬다는 3년 지나면 허물어야 되는데 연장해줘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법정 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이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왜 땅만 경매로 나왔는지 이유를 알게끔 되면 이걸 내가 땅을 낙찰 받았을 때 건물 주인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준비를 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원인을 제가 지금 종류별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건축주와 토지주가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그 토지주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다 보니까 땅은 여러 명이 상속을 합니다. 근데 형이 그 집에 살고 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서로 동생들이 의논해서 형이 했으니까 그냥 형이 어떻게 한다? 거기에 건물을 어떻게 한다? 그냥 짓고 그냥 건물은 형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땅을 이제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옛날 건물이 하나가 있어.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 형이 살고 있죠. 형이 옛날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죠. 그때 동생 보고, 야, 내가 여기 건물을 새로 지어서 살아야 되겠는데, 도장 찍어라 그러면 찍어 안 찍어. 직접 그러면 땅 주인과 나중에 처음엔 같았었는데, 땅은 여러모로 산속돼 있고, 한 명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어떤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애초부터 건축을 할 때 신고 없이 그냥 건축 허가를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지은 겁니다. 무허가로 지은 거예요. 무허가로. 근데 무허가로 지었어도 자 보면은 건축법에 맞게 무허가로 지은 것이 있고 건축법을 맞지 않게끔 무허가로 지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둘 다 만약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면은 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도 없고 건축물 관리 대상이 없다 보니까 경매가 나올 때 어떤다? 건물은 매각처에 땅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죠. 아니 이제 건축법에서 공소시효는 3년, 5년, 7년 이렇게 있거든요. 가장 긴 게 7년인데 그 위반에 따라서 3년, 5년, 7년이다 보니까 위반이 뭐냐를 따르지 않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건축법의 위반에 의해서 가장 공소시효가 긴 것이 7년이니까 7년으로 생각해보고 따져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정확하게 위반 사항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3년, 5년, 7년이에요. 7년 정도 나가겠. 근데 이제 건축법의 위반 공소시효를 잘 못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시오. 무허가로 짓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다 무허가로 다 지었고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범죄 행위는 끝난 겁니다. 근데 무허가로 짓다가 중단된 거는 범죄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 아니라 이게 범죄가 진행되는 거죠. 무허가로 짓고 있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뭐 지붕 안에 있어도 그냥 천막 치고서 들어가 살면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천막 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그 공소시효에 지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짓고 있었을 경우에 그 범죄 행위가 그런다 계속된 거로 본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무허가로 짓다 보니까 짓지 말아라 또는 고쳐라 이렇게 행정명령이 나왔잖아요. 행정명이 나왔는데도 안 고쳤다는 얘기는 그것도 계속해서 범죄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소시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지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다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몇 년 잘 살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가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겁니다. 집을 착공했을 때부터가 공소시효가 아니에요. 다 지어놓고 살고 있을 때부터가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땅에 건물을 짓는데 건축허가나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내가 우리 아는 사람한테다가 땅에다 건물을 지어줬어. 건축법상 다 해가지고 건축법에 도를 맞게 지어줬어. 계약을 얼마 했어? 1억에 했어. 근데 중간에 아는 사람이 뭘 좀 다 해달라니까 내가 좀 해줬거든요. 그리고 해주고 난 다음에 2천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더 달라고 그래. 아는 사람은 줘 안 줘? 줘야 안 줘요? 안 쓰자니 도면은 누구 더 해달라고 했잖아. 알았어, 내가 해줬어. 그러면 내가 2천만 원 더 달라고 했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그걸 다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순간 더 조용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됐잖아. 그 얘기 안 했잖아. 얘기 안 했다고 해놓은 물건은 있는데? 그래서 서로 다투어가지고 도장을 안 찍어주다 보니까 불공이 안 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다 지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다음으로 보면 두 번째는 건물을 지을 때는 감리가 있죠. 감리가 있어가지고 감리가 가서 봤더니 위반되게 짓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눈에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철근을 20가닥을 넣어야 되는데 7가닥만 넣었어. 그리고 건물이 친 걸 안 보여주고 7가닥만 넣거든? 감리가 어떻게 한다? 도장 안 찍어줘요. 주공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는 보면 건축 허가를 신고를 한 건 있는데 허가를 받은 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등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럴 때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건물은 매각 제외, 땅만 경매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지금 경매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에 준공 검사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정식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집이 너무 낙다를 보니까 새로 어떡한다? 싹 고쳤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건축물로 가지 10평인데 10평의 벽만 고쳤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고치는 김에 더 늘렸어 안 늘렸어? 늘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은 10평인데 그리고 그 목조 집으로 돼 있는데 경매가 나와서 감정평가가 가서 가봤더니 철근 콘크리트조로 2층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하고 어떤다? 실존하는 건물이 어떤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판사님한테다가 건축물 관리사장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판사님이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 건축물 관리자 이 사람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또 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고 설정을 거기다 해놓고 옛날 건물에다 해놓고 압류도 옛날 건물에다 압류했죠. 철저하는 건물은 20평짜리인데 압류는 어제 했어? 10평짜리 했어. 그러니까 허공이 없는 건물을 가지고 압류해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그거는 압류한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매에서가 제외해라. 가지고 경매에서 건축물 관리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는 빠져있더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여섯 번째 경우가. 일곱 번째입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다가 준공을 할 때가 안 된 겁니다. 아까는 준공을 할 때가 됐는데도 준공을 안 했는데 이제는 3층 건물인데 2층까지만 공구리를 찾았어. 그런 경우에 건물을 어떤다? 매각 제외로 할 수도 있고 경매로 집어넣는 사람이 그 건물을 땅 주인도 철수고 뒷땅한 건물도 철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상권까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뒷땅한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하면은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건축 허가난 거 있죠. 허가난 사항과 땅을 같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근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그렇지 않고 땅만, 그러니까 건물은 짓다 말았으니까 그냥 땅만 돼 있다 보니까 땅만 경매를 신청하면 땅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예전의 건물을 용도 변경이나 증축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슬쩍 고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으로 돼 있다 이런 건데, 자 보면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이 등기부등본에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여덟 번째인 경우는 경매는 같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불법으로 고친 것이 한두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진 것이 한두 집이 아닌데 내가 가서 보면은 건축물 관리자보다 다르게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몇 평을 더 증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 중에서 나서 내가 저거를 낙찰받았을 때에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가지고 건축물 관리장의 위반 건축물로 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고친 낙찰자가 그 위반 건축물을 그대로 승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낙찰받았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한다? 다시 어떻게 한다? 고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로 어떻게 한다? 그대로 계속해서 내면서 안 고치고 써도 된다. 이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그게 불법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8가지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에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에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만나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합의하지 않으면은 땅 주인도 손해고 건물 주인도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비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가격이 협상이 안 되는 이유죠. 5년. 여기는 서로 가격이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둘이 같이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아. 다 아는데 뭐가 합의가 안 돼? 가격이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가격을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소송을 하게끔 되고, 소송을 해서 판사님께서 무조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기를 적용을 하죠. 근데 합의를 하기로 적용을 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은 그때는 뭘로 간다? 법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 이 8가지를 놓고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누가 더 법으로 갔을 때는 누가 더 유리한가를 보고 낙찰 받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우리 정말 손 사장님이 낙찰 받은 것도 거기에 보면 건물이 4개가 있거든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만나서 협상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 걸릴 것들이 뭐가 걸릴 거다?
여기 걸림돌이 있어요. 여기 걸림돌이 때문에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 가격을 감정가액에 하는 것보다는 감정가액보다는 내가 10% 싸게 참상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했을 때도 내가 수익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즘 보게끔 되면은 그런 땅을 감정가보다도 110%에 더 질르라고 또 코치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놓고 건물 주인들을 쥐어짜가지고 감정가의 150%로 받아오는 걸 내가 가끔가다 보거든요. 네? 넌 무리하면 안 되는데 빨리 민들아 그걸 무리하지 마요. 긍정인가 규정을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대로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법대로 살기 전에 순리대로 하는 것이 난 더 원칙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순리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순리 안에서 했을 때에 그거고 상대편에다가 지금 감정 가격이 지금 25만 원 가지 않냐? 25만 원 가는데 22만 원만 달라는데 당신 뭐 할 말이 있느냐? 하면은 판단이 누구든지 다 추궁을 해요. 그럼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가격 정도의 입찰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감정가보다 110%를 쓰고 들어왔다 했을 때는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돈 벌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그냥 돌아시면 그게 맞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 일단은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기 뭐야 보면 그 순리대로 한다는 게 왜 제가 오늘 그 대박 땅분하고 이제 농지로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땅은 막을 수 없다. 뭐 거기가 뭐 자동차는 다녀야 되지 뭐 지게 지고 다니면서 뭐 농사를 짓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최 사장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농로길도 없고 아무 길도 없다. 아무 길도 없다. 근데 같이 논인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길이 없다 보니까 앞에 논이 농사를 짓기 전에 뒷논이 앞에 논 밟고 경주 밟고 들어가서 농사 짓는다. 다 짓고 나오면 하면은 그때 가서 그런다. 앞에 논이 농사를 짓는다. 추수할 때도 앞에 논이 먼저 다 들어간다. 추수하고 나면은 추수하면 경주가 그 논 밟고 들어가서 들어간다. 뒷논 추수한다.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땅은 막지를 않고 사는 것이 순리다 하는 얘기지. 내가 무슨 특별하게 농사를 짓는 땅이니까 도로를 내주라든지 뭐라는 것은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통로를 특별히 내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으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상태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냥 둔다는 것이 그게 뭐야? 관심법인 것이다. 그거 갖고 설명했다니까 오늘. 맞아 틀려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순리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앞에 땅이니까 너 왜 내 땅 지나가냐? 근데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지나가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농사를 끝나고 농사를 짓기 전에 지나간다든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것까지 못 치는 내 땅이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게 사람이 사는 건 순리는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146페이지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어떤다?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가 이 땅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처음서부터 다른
다른 사람 땅에다가 집을 지었지. 그러면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게 해서 건물을 만약에 지었을 때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지었겠죠? 그렇죠. 그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건물을 등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등기를 해놨을 때 땅 주인하고 공짜로 써서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짜로 썼을 때는 차지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해줘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주고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을 등기를 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1년에 얼마씩 준다고 계약을 해갖고 연세를 주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차지권으로 인정된다 이겁니다. 법정상권이 아니고 뭐다?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 않았어도 건물을 그냥 무허가로 지은 거 말고 정식 허가를 받고 건축물 관리 생긴 걸 가지고 뭘 했어? 등기를 했을 때. 그리고 등기를 한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과 땅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대로 어떤다? 월세를, 연세를 주고 있다고 할 때는 건물 주인이 땅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차지권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그거를 내놓고 내가 월세를 보내줬던 거, 그래서 계약한 거 내놓고 차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 차지권은 아니고. 예. 만약에요. 그 차지권을 하는데 땅을 갖다 보통 그 시골에서 그 빌려주고서 집지라고 그러는데 기한을 정했다 얘기해요. 기한을 정하고 나서도 기한이 넘어서도 차지권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지. 기한을 정했으면 등기부 등본을 올랐으면 그거는 끝난 거죠. 등기부 등본에 하지만 말로 뭐 10년 써라. 이거는 나는 거 약속 안 한 거야. 근데 어떤다? 등기부 등본에다가 내가 빌려줬는데 어떠나? 몇천 년도 가시다고 했으면은 그 날짜로 끝나는 거죠. 그거는.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경매로 다른 사람이 다시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지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차지권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허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지료는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옛날 거기 때문에 내가 감정평가 다시 해서 지료 감정을 다시 해서 내가 다시 신청한다면 그때부터 지료 감정한 걸로 바뀌어갖고 그 돈을 다시 또 내야 되는 겁니다.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 건물 등기가 없으면은 차지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차지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토지주와 계약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개가 차지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없더라도 차지권이 인정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을 넣으려면 애초에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같은가를 봐야 되고 차지권을 보려면은 건물이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계약서 있는데 임대료를 계속 지금까지 주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안 주면 그건 배당이 안 되겠네. 아닌데,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그 사람 줬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약서가 있고, 줬는지 안 줬는지는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고, 제3자로서는 계약서가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다고 그러면은 차지권 인정이 된다는 얘기. 판사님은 줬는지 안 줬는지 상관 안 하죠. 차지권 인정이 하는 거죠. 두 번째 건물 매각 제외 실전 사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우리 저기에 보게끔 되면은 여기에 낙찰받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잘 보십시오. 김희주. 낙찰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것도 처음에 가서 보게끔 되면은 이분도 이 종전 땅이었댔어요. 그래갖고 건물을 전다 자기 이름으로 건축물 관리자고 등기부 등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아갖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했더니 여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 영감님께서 자네들 땅만 받았지, 예,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이 건물 철거 소송을 하니까 이 조정을 해서 법원에서 할 수 없이 이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걸로 해서 우리가 어떤다? 땅을
팔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이것도 우리가 감정가 가격이 여기 얼마로 돼 있죠? 5,100만 원이가 돼 있죠? 네. 5,100만 원 이거 다 받지 않고 우리가 3,500만 원을 받다 보니까 4천 몇백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냥 조정하시는 분도 그저 감정가보다 싸게 타시는데 그러면 건물로 아무리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런 거 조정에 들어가서 감정가보다 싸게 달라고 했을 때 왜 그걸 갖고 더 깎겠다고 하시는 분이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달라 그러면 이번에 저기 우리 당진 거 그 감정가 가격이 그게 얼마였었지? 그러니까 2억 얼마인가 됐거든요. 됐는데 그냥 2억 천이가 됐었어요. 감정가 가격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기 조정을 대신하러 나갔거든요. 감정가니까 2억 천인가 있는데 2억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예, 알았습니다. 나가 계십시오. 그 건물 주인한테다가 2억 달랬는데 당연히 해야지 않냐 했더니 알았다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2억 가격은 오케이 됐다 이러더니 다만 지금 단박에 돈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감정 가격보다 조금 싸게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감정 가격보다 좀 비싸게 얘기했던 게 처음으로 우리 조 여사님이 낙찰 받은 거는 조금 더 감정 가격보다 더 아니야 거기는 봤더니 실거래 가격이 얼마 되더라. 근데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막 해갖고 이제 우리 조 여사님 가서 좀 깎아줘 갖고 이제 많이 깎아준 거죠. 한 건데 사실 보면은 거의 조정으로 들어갔을 때에 감정 가격보다 조금만 싸게 하든지 감정 가격으로만 달라고 했을 때에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 항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보면 처음부터 건축주와 토지주가 동일이었는데 건축물을 등기를 하지 않고 건축물 관련이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다? 땅만 경매로 나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온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법정시장권이 어떤다?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정시장권이 인정이 되면은 입찰에 들어가야 들어가지 말아요? 들어가야죠. 판단을 잘 해서 지료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월세를 30만 원, 40만 원, 어떤 때는 아파트는 그냥 100만 원 넘어서 월세를 주고 살아도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은 평생을 돈을 안 주고 그냥 살고 있다가 지료를 해서 월 30만 원, 4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심장이 뒤뛰는지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몇 개월 있다가 돈을 마련해서 어떤다? 다시 땅을 사겠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을 때는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법정시장권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왜냐하면 감정가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받게끔 되면 지금 보통 보면 연 3%에서 4%거든요. 그러면 내가 감정가에 50%를 샀다고 가정합시다. 50%에 사가지고 감정가대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연 3%에서 4%면 6%에서 8%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상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할 때 보증금하고 월세 나오는 것이 5%만 나오는지 그 정확하게 공시 안 생기고 나온다. 5%, 6%만 나온다. 그러면 투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공실이 나올 수 있는 거를 5%를 투자해서 받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3%를 지료를 받는 것을 반가격으로 사갖고 어떤다? 5%를 지료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무조건 사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있는데도 가격이 떨어져서 샀을 때 내가 치료를 받았을 때 3%를 받는데 지금 60%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내가 치료가 한 4%도 5% 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다? 사면은 산 것보다도 내가 수익률이 좀 좋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면 우리 취재해볼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정지상권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말고 수익률로 따지셔야 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 또 갖다 질러요. 질르면 그 수익률이 나와 안 나와? 그 질르지 말라고 질르는 사람들이 있어. 교수님, 그렇게 질르지 말라고. 그거 지로 기가 1년이래요.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월 달로 아니래. 지로. 아주 지료는 연 단위로 연 준다 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연단위. 지금 우리가 판결문을 받으면은 우리가 월 단위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님이 월 단위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게끔 되면은 연세인데 그렇지 않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그러니까 민법의 임대차는 2기 이상을 밀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2기. 2기라고 돼 있거든요. 2번 이상을 밀리면. 그렇기 때문에 원칙법은 지원은 연세로 하게끔 돼 있는데 연 4%다. 근데 제가 가서 판사님한테 연으로 바뀌면 뭐 하니까 월로 한 살에서 주십시오. 그러면 연 4%다 보니까 연 4%면 800만 원인데 800만 원 연수로 하게끔 얼마로 하게끔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계산은 연수로 가는데 현실은 이제 월세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하면 판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재판 때 얘기하면은 또 상대편한테 주는 사람한테도 연수로서 1년 갑자기 8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로 해서 뭐 30만 원이 뭐 40만 원이 낫겠다. 하면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판결해서 우리 판결문에 보면은 연 얼마로 주라는 거 말고 치료인데도 월 얼마로 주라고 판결문 난 게 많잖아. 이게 참, 이 사건 생각하면 내가 조금 좀 답답했던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아파트 단지 앞에 이것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온 건데, 땅하고 건물이,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가서 현장 화살 딱 쳤더니 집은 아주 잘 지어놨는데,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고 모델하우스를 지어놨더만. 근데 이 아파트 평수하고 똑같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미분양이 됐어, 보니 이 아파트가. 그래갖고 이 건설회사가 망하면서 이것이 경매로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설 건축물은 등기가 없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아주 상당히 잘 지어놨는데, 건물 매각 처리로 땅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한 번 떨어지거나 두 번 떨어지는 가격에 낙찰을 받아도 모델하우스를 얼마나 잘 지어놨을까 생각해보자고요. 정식 집을 지었어요, 보니까. 집을,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짓긴 지어서 모델하우스를 어쩌다 뜯어갖게끔 지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한 필지에다가 회사에서 이걸 개인 집으로 팔고 나오려고 정식으로 지금 평수만 똑같이 해서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뭘로 지었냐면은 가설 건축물로 지었더라고요. 그때 가설 건축물도 3년이 지나면 정식 건축물을 해달라고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을 만들어주면 그 정식 건축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낙찰 받으라고 했는데도 우리 수강생이 가갖고 가격을 낮게 써가고 떨어져서 낙찰을 못 받은 경우거든요. 또 질러야 될 때 가서는 안 지르고 안 질러야 될 때는 지르는. 근데 경매의 이 특수 경매는 핵심이 뭐냐면은 낙찰 가격을 정확하게 결정할 줄 아는 것이 이 특수 경매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걸 얼마의 낙찰을 받았을 때 얼마의 수익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가격을 맞춰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낙찰을 받아야 돼? 수익이 나야 돼? 수익이 나야죠.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려면 낙찰 가격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낙찰 받았어도 단독 음차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해할 거 없고 2등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억울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까 지금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아씨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강의 듣는 거하고 현실을 보면 다르죠. 인간 심리인지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다섯 번째가 처음에는 건축주와 토지주가 동일인이었으나 토지는 여러 명이 상속을 받고 건축물은 한 명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갖고 이제 그런 건데 이 법정 상권은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지분권자하고 기물주하고 했는데 지분권자가 땅 주는 거 아니 아버지가 땅 주인이었고 건물 주인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땅은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했는데 그 건물에 살고 있는 큰 형이 혼자 상속을 받은 거야 이거는. 그러다가 땅을 상속받은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빚을 지다 보니까 땅의 그 집만 정면으로 나온 거죠. 여섯 번째는 건물 매각 제외 실전 사례가 토지주가 다 보면 상속을 했고 같은 자식들이 상속을 했는데 중간에 상속 후에 이 건물만 누구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어떤다?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토지 전체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땅만 정면으로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왜 건물이 있는데 땅만 정면으로 나오게끔 된 이유가 뭔지 그거부터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땅을 낙찰받았을 때 건물 주인한테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법정 시사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죠. 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으면은 법정 지분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팔았어도. 맨 처음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느냐 달랐느냐만 보는 거죠. 법정상. 최초에 건축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완전히 같았었잖습니까? 같았었다 그러면 그건 법정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여덟 번째는 건축물 허가나 건축 허가 없이 그냥 집을 지은 겁니다. 땅주에 애초부터. 그런데 이게 보면 항공사진을 보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 관리자나 주인이 누구라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은 서류상으로 건물 주인이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건물 주인이 없는 건 아니죠. 건물 주인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받고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동일인이었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애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정 상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 건물을 봤을 때에 건물이 상태가 좋다고 그러면은 이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보면.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건축을 다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건물이 있는데 준공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다? 가치 건축물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다?
땅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건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집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서 준공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땅만 경매로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게 실전 사례 갖고 이렇게 제가 한 거고, 열 번째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하여 건축물 관리자는 있는데 건축물을 멸실한 후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다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자장에 있는 건물과 운전하는 건물이 다르다고 해서 판사님이 건물은 빼놓고 뭐해? 땅만 경매로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나온 사례가 또 요겁니다. 열한 번째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인데 여기 가서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은 건물을 콘크리트만 쳐놓고 중단이 됐어요. 2층인데 그러다 보니까 짓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짓다가 중단이 된 건데 이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죠. 토지만 매각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제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짓다만 건물도 포함으로 돼 있게끔 되면은 건축 허가를 내가 가져오는 거고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관리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을 가져오는 거고 지금처럼 제외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러면 그런다 땅만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같이 받을 수가 있고 땅 주인과 건축 주인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준공이 나지 않았어도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고 했을 때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은 그럼 집땅한 건물이죠. 집땅만 건물을 갖고 지료를 줘야 되죠. 그렇죠. 그냥 자기가 사용도 못하고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땅한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겁낼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집땅한 건물을 갖고 지료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그 다세대인데, 짓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중단됐는데, 이것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까우주가 포함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짓다만 건물이 어떤다? 내 걸로 된다는 얘기야. 조금 아까 거는, 제외로 돼 있으니까 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집단을 허가권자하고 나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런데 똑같이 집단한 건물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권이 나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서 이 건물을 마저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하고 승낙을 사용할게끔 준공 건축 허가를 어떤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매로 집어넣는 사람이 내가 땅 주인이 설정을 한 사람이고 땅 주인인데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같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빚을 졌으니까 동일이니까 같이 경매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면 같이 경매로 집으로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 건물 짓다만 안 사는 건축 허가도 써줘요. 순순히 주겠어요. 포함이 됐다 그래도 그걸 서류를 못 받아도 건축가에 가서 다시 그거 상관하지 않고 건축가 가서 이걸 납치를 받아서 이걸 했다 그러면은 허가권을 그냥 바꿔줘요. 그냥 허가권을 바꿔줘요. 이 건물에 포함된 게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그것도 경매해달라고 경매해줬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경매에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낙찰 받아가지고, 저기 뭐 군청에 가서, 이거 낙찰 받았다 하면, 그 최고가 매수 신고 확인하고 잔금 냈다는 거 하고, 경매로 같이, 건물까지 같이 나왔다고 서류를 주면은, 저기 뭐, 각서 하나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근데 각서는 뭐라고 해놨더니, 위에 이 기존으로 건축허가 받은 대로 성실하게 준공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해갖고 하오니까 허가권을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건축허가권은 넘겨주는데 만약에 임야라든지 농지인 경우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개발행 허가를 받는 건 안 넘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으면서 개발행 허가를 받는 것은 다시 토목설계도 의뢰를 해서 그걸 어떻게 넘겨받았습니다. 다시 넘겨받고 건축과는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개발행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주인이 농지전용 부담금 냈을 거 아니에요. 냈을 거죠. 그러면 그 먼저 받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먼저 주인한테 돌려줘요. 그리고 내가 새로 농지 전용 부담금 내는 걸 새로 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게끔 되면은 공시지가의 30%죠. 그러니까 먼저 보내는 공시지가가 낮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300만 원 냈는데 지금보다는 공시지가가 올라갔죠. 그럼 지금 300만 원 돌려주고 새로 500만 원 새로 내야 된다 이렇게. 공시지가 이렇게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